전설야담 특집 속담이 된 이야기. 전설야담 중에서 속담이 된 이야기 12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발이 크면 도둑놈. 속담 유래. 옛날 겨울에 한방눈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리자 도둑질로 살아가던 도둑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다니기 힘들어 도둑질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면 그칠 줄 알았던 눈은 사흘째에야 그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도둑은 식량 도둑질을 결심했습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내렸기에 도둑은 자신의 발자국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잠시 고심했습니다. 눈이 있는 곳이든 눈이 녹아 지러진 땅이든 걷는 즉시 발자국이 남을 터이고 이리저리 걸어 방향은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집 땅에 남긴 발 크기가 단서가 되어 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 국리 끝에 묘안을 찾아낸 도둑은 재빨리 짚을 엮어서 큰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신는 집신보다 갑절 큰 크기였습니다. 도둑은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정상적인 집신을 신고 밖으로 나가 어느 정도 걷다가 풀숲에서 그 집신을 발에 단단히 올거매었습니다. 큰 집신을 신은 도둑은 일부러 발자국을 선명하게 내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도둑은 들키지 않고 식량을 훔친 후에는 왔던 길과 다른 쪽으로 조금 걸어가다가 풀숲에서 정상적인 집신으로 갈아 신었습니다. 도둑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도둑질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한편 다음 날 아침 식량이 없어진 집에서는 뒤늦게 도둑이 들었음을 알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주인은 지른 땅에 선명히 찍힌 집신 자국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신보다 2배나 컸기에 그 집주인은 발이 무척 큰 걸 보니 도둑놈은 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마을에는 그렇게 큰 발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다른 마을에서 온 도둑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여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재수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이 설화에 연유하여 발이 큰 사람을 가리켜 도둑놈 발 같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줄여서 도둑놈 발은 아주 큰 발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관련하여 머리가 크면 장군이요 발이 크면 도둑이라는 속담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큰 머리는 큰 투구를 쓴 우람찬 체격의 장군을 상징하고 큰 발은 도망을 잘 다니는 도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도둑놈 발 같다라는 속담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므로 더 이상 쓸 말은 아닙니다. 전설야담,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속담 유래. 고다 놓은 보릿자루 모양으로 앉아서 애꿎은 담배만 태우는 것을 보고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소설가 시문이 1933년 발표한 소설 영원의 미소에 등장하는 문장인데 여기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 유래는 연산군을 폐위시키고자 중종반정을 꾀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은 즉위 초반에는 빈민층 구제에 나서는가 하면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며 나라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살인파를 제거하려는 훈구파 음모 및 어머니 윤씨의 폐비 사건을 알게 된 후 급변하여 향락만 즐기는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연산군은 유아교육기관 성균관을 유흥용 연애공간으로 바꾸고 인수대비의 상례도 대충 치르는 등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훈구파의 땅을 몰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살인파 및 훈구파 세력은 각자 다른 이유로 연산군을 왕위에서 끌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왕께서 허구한 날 계집애 치맛 보겠어요. 주색만 즐기니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간신들 말만 들을 뿐 국정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 나라 전체가 암울합니다. 틈맞는 사람들끼리 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임금을 몰아냅시다. 여러 세력들이 저마다 용무를 생각할 때 송이안과 박원종이 가장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송이안은 임금의 사냥터 관리를 잘못 관리했다 하여 정의 품에서 종구 품으로 강등됐고, 박원종은 친누나인 월산대군 부인이 연산군에게 겁탈당하여 임신하자 자살한 바 있기에 두 사람 모두 개인적 분노가 컸습니다. 하여 송희안, 박원종 등이 주동하여 사람들을 모았고 1506년 9월 1일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자, 모두들 뒤를 밟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서 오늘 밤 박원종의 집으로 오시오. 이들은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자 조심스럽게 거사 전날 밤에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송이안이 각자 맡은 일이 무엇인지 확인 차원에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명씩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 임무를 말했습니다. 촛불을 켜지 않아 어두컴컴한 방인지라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지만 목소리를 통해 대강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웅크려 앉은 단 한 사람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송이안은 모임 사람들 수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정된 수보다 한 명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몰래 들어온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깜짝 놀란 송이안은 박원종에게 귓속말로 염탐꾼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종 역시 당황하며 대체 누구를 보고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두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송이안은 말없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박원종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일 필요할 것 같아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입니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보리자루 위에 벗은 도포와 갓을 올려놓는 바람에 얼핏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송이안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걸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입을 막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라고도 표기합니다. 이 속담은 여럿이 모여 웃고 떠드는 가운데 혼자 묵묵히 앉아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였습니다. 모임에 서 있는 둥 마는 둥, 그저 말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신세,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처럼 존재감 없이 약간 처량한 모습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전설야담,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옛날에 어떤 선비가 표수를 하고 싶어 연주를 동원한 끝에 한경도 갑산원으로 가게 돼서 대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때 잘 다녀오라고 말해주는 대감도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잘해보게 라고 말하거나 그저 픽 웃는 대감이 더 많았습니다. 잘해보라는데 뭘 말씀하시는 걸까? 어쨌든 선비는 한 고을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기쁨을 안고 출발했으며 한경도로 갈수록 길이 험한 까닭에 한 달 넘게 걸려서 겨우 갑산에 도착했습니다. 관하로 들어서니 고을 아전들과 백성들은 새 사또가 왔다고 잔치를 벌여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또는 흐뭇한 마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럭저럭 정사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갑자기 육방관석이 모두 몰려와서 사또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직합니다. 사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직이라니 무슨 하직이냐? 내일이면 아실 겁니다. 내년에 해동돼야 뵙게 될 터이니 그만 하직이지요. 인사를 마친 관석들은 모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또는 어리둥절하여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대청마루로 나간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어떻게나 눈이 많이 왔던지 지붕이 완전히 파묻혔고 마당에도 사람 키보다 높게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사또는 어쩔 수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눈에 파묻혀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사또는 큰 집 실내를 이리저리 살피며 다니다가 맨 끝방에서 웬 여자 한 명을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내년 봄까지 사또께 진지를 올릴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니 미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챙겨줄 사람이라는 말에 사또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따로 거처하지 말고 내 방에서 같이 있자꾸나. 예, 그럭하지요. 이리하여 그날부터 사또와 밥 해주는 계집종이 한 방에서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계집종이 차려온 밥상 위에 반찬이라곤 김치가 전부였지만 사또는 그것도 감사히 생각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밥 먹은 뒤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눈이 지붕 위에까지 쌓여 있으니 해도 달도 볼 수 없었고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로 실내가 어두침침했습니다. 촛불을 켠 상태로 책을 읽자니 눈이 침침해져 피곤했고 비록 평범한 계집종일지언정 여자하고 단둘이 있자니 사또 머리에 생각나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험, 이리 오너라. 계집종은 각오하고 있었던지 순순히 옷을 벗었고 사또는 계집종을 끌어안은 채 그대로 함께 누웠습니다. 얼굴은 서울에서 본 반반한 기생에 비할 바 아니지만 계집종의 부드러운 살결과 여염한 감창소리는 사또를 홀리고도 남았습니다. 사또는 속궁합 신세계를 만끽하며 밤낮으로 그 집만 계속했습니다. 내가 유물이로다. 사또는 말을 그렇게 해도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그 짓을 즐겼습니다. 밥 먹고 쉬고 그 짓하고 잠자고 밥 먹고 쉬고 그 짓하기를 사흘째 사또는 결국 코피 터지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에도 못 돌아가고 죽겠다 싶어서 바람벽에다 굳센 맹세를 적었습니다. 바람벽은 방의 칸막이로 만든 벽인데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그 짓을 하면 나는 개아들, 소아들, 말아들이다. 그러나 그런 다짐도 잠시뿐 다시 계집종과 단둘이 마주보고 앉아있자니 욕망이 꿈틀거렸고 결국 그 짓을 했습니다. 몇 차례 관계 후 다시 반성하며 맹세를 또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겨울 지내고 보니 바람벽에는 다시 그 짓을 하면 개아들, 소아들, 말아들이라는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눈이 녹아 사라지자 육방 관속들이 몰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사또는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소. 저 바람벽을 보시게. 사또는 계집종이 요물이었다면서 핑계를 그리로 돌렸지만 아전들은 바람벽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관 사또보다는 덜하시네요. 아전들의 말에 사또는 크게 웃으며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이후 사또는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대감들에게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러 갔더니 대감들은 하나같이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지난 겨울에 벽을 몇 칸이나 버려놨는가? 그 말에 임기 마친 사또는 부끄러워하며 쩔쩔맸다고 합니다. 한편 매우 힘들고 위험한 모험의 길을 택할 때 흔히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삼수갑산 가더라도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꼭 해야겠음을 나타낸 말이며 산수갑산은 틀린 말입니다. 삼수와 갑산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데 이 관용어에 등장하는 삼수갑산은 어떤 곳이기에 그럴까요? 삼수라는 지명은 신화와 관계에 있습니다. 백두산 위에 계시는 천재께서 화합을 위해 신단 땅을 성역화하려고 백두산 부근에 세 갈래 물을 서북쪽으로 끌어올려 삼수라 칭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갑산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의 산 중 높은 산, 높은 봉우리, 높은 고개가 으뜸으로 많은 곳이라는 뜻에서 생겼습니다. 삼수갑산은 만주와 접경에 있는 함경도 북서쪽 끝에 위치한 삼수군과 갑산군을 합친 말인데, 이것은 높이 1000m 이상 험한 산봉우리들이 잇따라 있는 고온지대입니다. 조선 초기에 우리 민족이 정착했으나 야인이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침공 통로였어 병화가 많았고 무척 추워서 그야말로 살기 힘든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처럼 산세가 험하고 추위가 매서운 지역이기에 역대 왕조의 유배지이기도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함은 물론 풍토병이 있었고,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소금 등 식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어려워 그야말로 이승에 막다른 곳으로 인식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삼수갑산 가더라도라는 말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본래는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즉 삼수갑산에 귀양 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하고 싶은 일을 하겠노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잡혀서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의지대로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의미가 달라졌고 말도 줄어서 삼수갑산 가더라도가 됐습니다. 전설야당, 남의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 옛날에 어느 정승 아들이 공부를 등한히 하여 무식쟁이에다 수시로 말썽을 피워서 자라는 내내 아비의 속을 썩였습니다. 정승은 아들이 성장하면 철이 들 줄 알았으나 결혼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승 아들은 틈만 나면 친구들과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고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썽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승의 체면을 깎는 일이었으므로 정승은 아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많이 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에 저놈을 어이할꼬. 정승은 참다 못해 아예 그 꼴을 안 보면 속이 편할 것 같아서 아들을 어떤 고을에 원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사또가 무식한 것 같아.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정승 아들은 도저히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실력이었으나 음소제 덕분에 못나서도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소제는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나 지위 높은 관리의 자손을 과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정승은 지방고을 사또로 자식을 보내기는 했으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들이 한문은커녕 한글도 제대로 모르므로 아전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정승은 장황하게 훈계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얼마 후 아들로부터 정승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정승이 편지를 열어보니 암호 같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식해서 글자를 모르는 까닭에 그림으로 된 편지를 보낸 것이었으며 거기에는 빗자루와 죽사발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정승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그린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창피를 무릅쓰고 친하게 지내는 어느 대신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고 혹시 뜻을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신은 그림을 보고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드디어 알겠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그림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빗자루는 자기 앞이나 잘 쓰려라는 뜻이고 죽사발은 남의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라는 의미인 듯 싶습니다. 대신은 마치 자기가 한 말인 양 죄송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승이 그동안 아들의 행실을 감안하여 생각해보니 그 해석이 맞게 느껴졌습니다. 하여 정승은 대신에게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승이 아들을 훈계했건만 반성은커녕 대받아치는 편지를 보내왔으니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유하여 남의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라는 속담은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말하기는 매우 쉽다라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한편 이 말은 언타사식냉죽이라는 한자성어로도 쓰였습니다. 남의 일을 말하는 것은 차가운 죽을 먹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남의 잘못을 논하기는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말하기 전에 자신부터 살펴보라고 말할 때 이 속담을 씁니다. 전설야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속담 5원.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자 우물우물 짓거려대는 말을 흔히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혹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나락은 벽시 즉 모짜리에 뿌려기를 벼에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로는 신나락이라고 말합니다. 신나락과 귀신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옛날 전라도의 한 농부가 봄비 내리는 고구에 모짜리를 만들고 벽시를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농부는 곳간으로 가서 소중히 보관해둔 벽시 항아리에서 벽시를 꺼내 모판에 살살 뿌렸습니다. 모판은 모짜리 사이를 떼어 직사각형으로 다듬어 놓은 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농부는 가을의 풍년을 생각하면서 벽시의 빠른 성장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싹이 나질 않았습니다. 농부는 문득 작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시 항아리 위를 솔가지로 덮어두지 않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귀신이 신하락을 까먹은 것은 아닐까? 옛 풍속에 따르면 작기나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벽시를 보면 싹이 잘 트지 않아 농사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농부는 귀신이 신하락을 까먹은 건 아닐까? 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배고픈 귀신이 신하락을 까먹었다면 발화가 제대로 될 리 없으니까요.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농부가 그 중얼거림이 듣기 싫어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그만하소 라고 말했습니다. 뭔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더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유하여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관용어는 우물우물 말하는 소리 또는 엉뚱한 소리를 이르는 말이 됐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제삿날 제사상에 먹을 음식이 마땅치 않을 때 홀령이 곳간으로 가서 우물우물거리며 벽시를 먹는다라는 속신에서 이 관용어가 유래됐다고도 합니다.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황당하기에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는 혼자 조용히 내는 소리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으로 썼다고 합니다. 어느 소리든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관용어는 오늘날 누군가 들릴 듯 말 듯 우물우물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낼 때 상대가 이치에 닿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한편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는 씨앗을 벗겨 먹으려 입안에서 오물거리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설야담, 곽씨와 김씨의 피장파장. 옛날 어느 마을의 젊은 김씨가 일이 있어 외출했다가 며칠 뒤 예정보다 빨리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씨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긴장했습니다. 안방에서 사내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놀란 김씨가 살금살금 방문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 곽씨와 김씨 아내가 이불 속에서 음탕하게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은 속궁합이 잘 맞는다며 한껏 쾌락을 즐겼습니다. 반면에 방 밖에 있던 김씨는 불같이 분노해서 곽씨를 한 칼에 찔러 죽이고자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찾았습니다. 평소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냈던 곽씨에 대한 배신감이 한층 컸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놈을 죽이면
자기도 형벌을 받게 된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러면 곽 씨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도 같이 죽는 셈이므로 자신이 더 억울했기에 김 씨는 부엌에서 칼을 든 채 멈칫하고 섰습니다. 김 씨는 그때 문득 곽 씨 부인을 겁탈해서 안갚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곧장 곽 씨 집으로 달려가 다짜고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식칼을 든 채 곽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해야 하오. 곽 씨 부인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김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방에서 곽 씨와 아내가 간음하고 있기에 칼로 찔러 죽이려다가 그러면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곽가 놈에게 안갚음하고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서 이리로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곽 씨 부인이 정말이냐고 묻자 김 씨는 성난 얼굴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만약 부인이 거절한다면 곽가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칼을 든 김 씨가 이판사판 태도로 나오자 곽 씨 부인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당신 마음대로 하라며 몸을 내맡겼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김 씨는 거칠게 곽 씨 부인을 다뤘고 폭정했습니다. 곽 씨 부인은 남편 때문에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했지만 두 남자의 목숨과 두 가정의 파탄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관계에 응했습니다. 육체 관계가 끝난 뒤 곽 씨 부인은 김 씨 손을 잡고 이번 일을 남모르게 조용히 넘겨주면 이후에도 몇 번이고 대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약간 누그러진 마음으로 곽 씨 집을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마을의 좁은 골목길에서 곽 씨를 만났습니다. 먼저 지은 죄가 있어 당황한 곽 씨는 깜짝 놀라며 이 밤중에 어디를 갔다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아까보다는 속이 좀 누그러졌지만 말대꾸할 기분이 내키지 않아 잠깐 침묵했습니다. 김 씨는 이내 묻는 말과 달리 엉뚱하게 피장파장이지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가 지나쳐가자 곽 씨도 허겁지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장파장은 두 편이 서로 낫고 못함이 없이 같은 처지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상대의 행동에 따라 그와 같은 행동으로 맞서는 것을 이르며 한자어 피차일반이라고도 말합니다. 전설야담 가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 혼 이줄게 새 이다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가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나 반가운 손님이 온다 라는 속담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아이의 전니를 뺀 후 그 치아를 지붕 위로 던지면서 가치야 헌 이줄게 새 이다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속담과 관습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그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1602년 김제남 둘째 딸이 선조의 계비로 뽑혔고 이에 따라 왕비의 아버지가 된 김제남은 연흥부원군으로 봉해졌습니다. 1606년 임모광우는 장차 왕위 후계자가 될 가능성 높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1608년 선조가 급사하면서 김제남의 영광은 짧게 끝났습니다. 영모께한 자들을 즉각 처형하라.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당쟁에 휩쓸려 임해군, 영창대군을 영모로 몰아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켰습니다. 광해군은 또한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모반죄로 김제남에게 사약을 내렸으며 노씨 부인을 노비로 만들어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최고위층 왕비 어머니에서 졸지의 최하위층 천민 신세가 된 노씨 부인은 죄인으로 제주에 건너온 최초의 여성 유배인이라는 불명예도 얻었습니다. 노씨 부인은 제주도 화북 거로마을에서 귀양살이를 했는데 적거지 주인 전랑을 비롯해 이웃 주민들은 측은한 마음에 노씨 부인을 챙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제주 목사 양언은
정권을 잡은 대북파의 눈에 들기 위해 한양에까지 소문이 들리게끔 노씨 부인을 일부러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양언은 재물을 탐하고 좋은 말을 빼앗으며 기생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궁궐에 바치는 등 여러 악행을 저지르다가 광해군 14년 2월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이 와중에 노씨 부인은 술치개미를 재탕한 막걸리를 만들어 섬사람에게 값싸게 팔았습니다. 술치개미에 물을 타서 뜨끈뜨끈하게 끓여낸 막걸리는 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아 술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일꾼들이 해장 겸 아침으로 먹기에 적당해서 잘 팔렸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 술을 대비의 어머니가 만들었다 하여 대비모주라고 불렀고 줄여서 모주라고 말했습니다. 노씨 부인이 수모를 견디며 모주를 팔아 연명하던 1623년 음력 3월 한양에서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정변이 성공하자 서궁 유폐에서 풀려난 임목대비는 승지를 파견하여 노씨 부인을 받들어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한양을 출발한 승지가 부지런히 달려 전라도 강진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제주도를 향해서 배가 막 떠나려 할 때 어디선가 닻이 한 쌍이 날아와서는 높은 돛대 위에 머물러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를 쳐다보며 잠업괴이하게 여겼고 그러거나 말거나 닻이는 천리 물길을 그렇게 함께 건너갔습니다. 이윽고 배가 제주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미쳐 내리기도 전에 닻이가 먼저 돛대를 떠나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승지는 서둘러 노씨 부인의 거처로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까치가 그 집 처마 머리에 앉은 채 손님을 반기듯 깍깍하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옛날부터 제주에는 본래 까치가 없었기 때문이며 거기에다 못 보던 까치가 깍깍 울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지가 임목대비의 명령을 받들고 와서 노씨 부인을 모시고 한양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이로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나 기쁜 소식이 찾아온다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노씨 부인은 천민에서 부부인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부부인은 왕비의 어머니나 종친인 대군의 아내에게 주던 정일품 자코를 이루는 말입니다. 부부인은 제주에서 자신을 보살펴준 집주인 전씨에게 보답하고자 그를 한양으로 불러 첨사라는 무관 벼슬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속담은 까치의 본래 습성과 노씨 부인의 일화가 겹쳐져 널리 퍼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까치는 자기 영역을 확실히 지키는 텃세라서 외부에서 침입자가 나타나면 먼저 크게 우로댄 후 힘을 합쳐 쫓아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낯선 사람을 보면 울어서 동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이런 습성이 희소식의 전령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에게서 뽑은 치아를 지붕 위에 던지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헌 이줄게 새 이다오. 이렇게 노래 부르며 치아를 지붕에 던지면 까치가 헌이를 가져가는 대신에 새이를 금방 자라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어째서 까치가 새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걸까요? 중세국어에서 까치는 가치로 불렸습니다. 또한 갓은 새로운을 뜻하는 접두사이고 치는 이를 의미하므로 동모를 이용하여 가치가 가치를 물고 가고 물고 온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헌이를 지붕에 던지며 새이가 빨리 자라기를 기원하는 일은 조선 중엽에 생긴 재미난 풍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설야담 불행의 씨앗이 된 거짓 맹세 말이 씨가 되다 관용어 어원. 권력욕이 남달리 강한 이방원은 1398년 8월 26일 반란을 일으켜 왕세자 이방석과 정도전을 숙종했습니다. 태조는 신덕 왕후를 무척 사랑했는데 그 소생인 방석은 방언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방석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다 죽었다는 말을 들은 이성계는 낙담하여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의 옛집으로 들어가 지냈습니다. 이성계가 함흥에 머물자 그곳에서 안변부사 조사이가 접근했습니다. 신도왕후 친척인 조사이는 왕세자 방석에 원수를 갚겠다는 말로 이방원에 대한 분노와 상심으로 가득 찬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군사는 충분히 준비됐고 민심도 전하를 따르고 있습니다. 망설이던 이성계는 1402년 조사이의 뜻대로 군사를 일으키는 일에 동의했습니다. 그 무렵 조선 3대 왕이 된 태종은 이성계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회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 애를 태웠는데 이때 태조와 절친한 사이인 성성린이 자진해서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태조의 혁명 동지이자 오랜 친구 성성린이 말했습니다. 신이 함흥에 가서 태조 대왕의 마음을 돌려보겠나이다. 성성린은 시골 노인 같은 평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함흥으로 갔습니다. 그는 함흥에 도착하자 말에서 내려 함흥 별궁에서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뒤 불을 피워 연기를 내면서 동정을 살폈습니다. 얼마 후 태조가 보낸 심부름꾼이 다가와서 대감께서 어쩐 일로 이곳까지 왔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성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볼 일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가 날이 저물기에 쉬어갈까 하는 중이라네. 성성린은 일부러 태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부름꾼은 그 말을 그대로 태조에게 전했습니다. 태종이 보낸 사신이 아니라는 소식에 안심한 태조는 옛 친구이자 신하 성성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간 어찌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하면서 계속 기회를 보던 성성린은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자 싸이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태조는 성성린의 속셈을 알아채고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도 너의 임금이 보내서 내 마음을 돌리려고 찾아온 것이군. 그러면서 태조는 의심하는 눈초리로 성성린을 노려보며 일어서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황한 성성린은 자기 마음이 간파당한 사실을 감추려고 다음과 같이 둘러댔습니다. 만약 제가 임금의 명을 받고 여기에 왔다면 저의 자손이 눈이 멀어 장님이 될 것입니다. 성성린이 이처럼 거짓 맹세로 강하게 부인하자 태조는 상대 태도를 보고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런 것은 아니겠군. 그렇다면 그대의 충정 어린 말을 고맙게 생각해서 재고해보겠네. 성성린은 위기를 넘겼고 이성계는 조언을 받아들여 개경으로 황궁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황궁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사이가 거병을 준비할 시간을 벌고 개경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성계는 잠시 머물다 이내 함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402년 11월에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태상왕 이성계를 나타낸 깃발을 내걸고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위축된 광군이 패배하자 이방원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군사력은 광군이 우위인지라 결국 반란은 진압됐고 조사이와 그의 아들은 잡혀 죽었습니다. 반란군 주둔지 평양에서 아들 이방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이성계는 정신적 스승인 무학대사의 설득을 받은 뒤 황궁에 봉의했습니다. 이방원은 직접 교회로 마중 나가 아버지를 맞이했으며 이성계는 조용히 궁궐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한편 어찌된 일인지 이후 성성린의 맏아들 성지도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아프더니 시력을 잃었고 성지도의 아들 성기수는 아예 눈이 먼 채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를 어째. 성귀수의 아이를 받아든 산파는 깜짝 놀라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가 앞을 못 보는 눈으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게도 성귀수가 낳은 아들까지 눈이 먼 채로 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마리씨가 됐나 봐. 그런 것 같네. 말 조심해야겠어. 3대에 걸쳐 맹인이 된 일이 너무 괴이하므로 이때부터 사람들은 마리씨가 되다라는 관용어를 널리 사용하게 됐습니다. 후손의 불행이 반드시 성성린의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 매우 인상적인 일이면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마리씨가 되다라는 속담은 일반적으로 늘 말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으니 불길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사용합니다. 마리씨가 됨을 보여준 사례는 중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 진나라 무왕은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낙양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때 죽어도 한이 없겠다. 진 해문왕의 왕자인 그는 기원전 311년 해문왕이 세상을 떠나자 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해문왕이 중용한 신하를 계속 신임했고 상왕이 받았던 영지를 빼앗아 검중군을 설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국가 간 다툼이 치열한 시대에 그는 그 어디보다 낙양을 차지하고 싶어서 위와 같은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는 승상제도를 도입하면서 우승상 간무로 하여금 낙양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낙양이 진나라 수중에 떨어지자 무왕은 즉시 그리로 들어가서 정복의 쾌감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는 주나라 왕실의 상징인 무거운 솥을 바라보며 장사 맹렬에게 들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맹렬은 온 힘을 다해 솥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무왕은 경쟁심이 강한 성격이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자신이 직접 솥을 들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왕은 솥을 들다가 힘이 빠져 놓치는 바람에 발목이 잘리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달려들어 솥을 치웠지만 무왕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왕은 그토록 바라던 낙양을 본 후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셈입니다. 전설야당 호랑이 잡은 강아지 빌어먹을 단어 어원. 몹시 굶주린 호랑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산에서 내려와 민가를 어슬렁거렸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아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자그마한 강아지, 그것도 비루먹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비루먹다라는 단어는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병에 걸린 상태를 나타낸 말입니다. 이런 동물은 몰골이 추레하고 깨제제합니다. 동물에게 생기는 고약한 피부병을 표현한 비루먹으리란 말은 후에 고약하고 몹쓸이란 뜻의 빌어먹으리란 관용사를 낳았습니다. 빌어먹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욕으로도 썼습니다. 개 귀에 비루를 털어먹으라라는 속담은 하는 짓이 더럽고 치사스러운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음식을 거저 얻어먹다라는 의미의 동사 빌어먹다에서 나온 빌어먹을과 발음은 같지만 어원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루먹은 개는 병들어 바짝 말랐기에 볼품없으며 맹수의 먹잇감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호랑이는 저거라도 잡아먹어야지 하고 그 강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위기를 감지한 강아지는 조그만 개구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사냥에 실패한 호랑이가 개구멍을 들여다보며 입맛을 다시자 강아지는 가만히 있기는커녕 다른 쪽 개구멍으로 나가서 멍멍멍하고 지저댔습니다. 호랑이가 개구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한 날 잡아봐라 하는 식의 도발이었습니다. 어라 이놈 보게. 이에 자극받은 호랑이가 재빠르게 달려들었으나 강아지는 개구멍으로 쑥 들어가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개구멍으로 나와서 호랑이를 또 약 올렸습니다. 강아지가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자 호랑이는 떼를 냈습니다.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쪽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강아지는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꿀꺽 삼키자 강아지는 호랑이 뱃속을 헤집고 똥구멍으로 나올 때까지 마냥 달렸습니다. 강아지가 필사의 힘을 발휘해 탈출에 성공하자 똥구멍이 찢어진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황당한 설화에서 피로 오른 강아지, 범 복장거리 시킨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복장거리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도록 걱정스럽거나 성가신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피로 오른 강아지를 놓고 범이 어떻게 잡아먹을지 고민한다는 뜻으로 못난 사람이 유능한 사람에게 의외의 타격을 주는 경우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를 뗐습니다. 또한 강자가 약자를 너무 억누르면 도리어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할 때도 사용합니다. 전설야당 머슴과 국왕 사이 맹꽁이 어원. 아무래도 죽여야겠어. 고구려 봉상왕은 아우돌고가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해 즉위 다음 해인 293년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고구려 왕권은 부자 상속 혹은 형제 상속으로 이어졌는데 의심 많은 성격의 봉상왕은 형제 상속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봉상왕은 돌고 아들 을불도 죽이려 했습니다. 을불을 보는 즉시 처형하라. 위기를 느낀 을불은 재빨리 다른 마을로 도망쳐서 몸을 감췄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던 을불은 수실천 음모의 집에서 머슴살이로 연명했습니다. 을불의 정체를 모르는 음모는 마침 머슴이 잘 들어왔다고 생각해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꾸물거려? 빨리 일해. 음모네 집 옆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밤이면 맹꽁이가 떼지어 울었습니다. 맹꽁이는 짝짓기 때가 되면 수컷이 한껏 소리를 내어 암컷에게 구애야 합니다. 한 놈이 맹맹거리면 다른 놈은 꽁꽁거리면서 자기 목소리를 암컷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놈이 맹에서 꽁으로 소리를 바꾸면 다른 놈은 꽁에서 맹으로 소리를 바꿉니다. 이런 소리가 사람의 귀에는 한꺼번에 맹꽁맹꽁으로 들리기에 이들을 가리켜 맹꽁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맹꽁이들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드니 내가 계속 돌을 던져서 울지 못하게 해. 음모가 저녁마다 연못에 돌을 던지라고 지시한 바람에 낮에 나무를 하여 지친 을불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맹꽁이가 울면 여지없이 주인에게 혼났기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에 을불은 한 해 만에 음모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을불은 차선책으로 동촌 사람과 동업하여 소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닷가로 가서 소금을 산 다음 다시 내륙으로 들어와 이윤을 붙여 파는 고된 일이지만 피신 생활로는 적당한 까닭입니다. 하루는 배를 타고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을불은 사수천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대가로 소금 한 말을 주었습니다. 당시 소금은 무척 귀했기에 하룻밤 숙박료치고는 매우 많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파는 소금을 더 요구했습니다. 한 말만 더 주소. 을불은 그건 곤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을불을 쫓아낼 경우 노파는 받은 소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자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을불이 자는 동안 나쁜 일을 꾸몄습니다. 다음 날 을불은 소금을 지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노파가 허겁지겁 쫓아와서는 을불에게 자기 신발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을불이 무슨 말이냐면서 생사람 잡지 말라고 대응했으나 노파는 소금짐을 더듬더니 자기 신발을 꺼냈습니다.
간밤에 노파가 몰래 넣어둔 것이지만 을불은 미처 몰랐으므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노파는 도둑놈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소리치며 압록 태수에게 고발했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들은 뒤 노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을불의 소금짐에서 신발이 나온 이상 도둑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을불의 형편없는 옷차림도 한몫했습니다. 도둑질도 나쁜데 반성도 없구나. 태수는 소금을 모두 노파에게 주게 하고는 을불에게 매를 때렸습니다. 을불은 매를 맞으면서도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관아에서 쫓겨난 을불은 세상의 각박함에 치를 떨면서 앞으로의 살 길을 걱정했습니다. 그 무렵 계속된 흉년에도 불구하고 봉상왕은 궁궐을 대규모로 증축하여 백성의 원성을 샀습니다. 국상 창조리가 부당함을 간했으나 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창조리를 벌하려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소. 이에 창조리는 다른 신하들과 봉상왕 폐위를 모의했습니다. 창조리는 신이 많은 부하 조불 소우에게 을불이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소우는 비류와 강가에서 마침내 을불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리하고 몸은 몹시 말랐으나 소우가 기색을 살피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는 서기 300년 을불이 탈출하고 어느덧 7년 세월이 흐른 뒤라 빠르게 성장한 을불의 얼굴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불이라고 확신한 소우는 배를 타고 있는 장부에게 나아가 공손히 절하고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지금 국왕이 무도하기에 국상께서 여럿이나 왔자고 왕을 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왕손을 모시려 합니다. 항상 봉상왕이 보낸 추적대를 염려하며 조심해온 을불은 그 말을 믿지 못해 자신은 촌사람이지 왕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우는 거듭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한 말투로 재차 아뢰었습니다. 왕은 인심을 잃은 지 오래이므로 계속 왕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소우를 비롯한 일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간청하자 을불은 비로소 의심을 풀고 받아들였습니다. 창조리는 매우 기뻐하며 을불을 어느 집에 모셔두었습니다. 그해 9월 봉상왕이 사냥을 나갔을 때 결단을 내린 창조리는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는 갈대잎을 모자 위에 꽂으시오. 신하들 모두가 그대로 따르자 창조리는 왕을 폐하고 군사를 동원해 에워쌌습니다. 봉상왕은 사태를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두 아들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이후 을불은 신하들 추대로 고구려 제15대 군주가 됐으니 바로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즉위 후 소문을 통해 한때 모슴의 정체가 왕손이었음을 알게 된 수실촌 음모는 벌벌 떨었고 천한 사람도 출세할 수 있다는 비유로 모슴 살던 사람도 왕이 된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한편 미천왕은 사치나 방탕과는 담을 쌓고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백성의 삶을 직접 체험했기에 안으로 어진 정치를 펼쳤으며 밖으로는 국토 확장에 힘썼습니다. 302년 현도군을 공격해 적군 8,000명을 사로잡았고 313년 낙랑군을 공략하여 멸망시킨 후 314년 대방군을 정벌해 영토로 삼았으니 이로써 미천왕은 고구려 영토를 북부까지 확장했습니다. 전설야담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 장님, 봉사, 소경 오원. 김학수와 철수는 형제간으로 한 집안에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형 학수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고 동생 철수는 10살 때 눈병이 나서 여러 달 고생하다가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른바 청맹관이가 되었습니다. 청맹관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실제로는 사물을 못 보기에 눈뜬 장님이라고도 불립니다.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호칭은 다양합니다. 먼저 장님은 한자 지팡이 장자에 우리말 님이 결합한 낱말입니다. 장님은 대부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으므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1992년 우리말 큰 사전은 소경의 높임말로 풀이했고 1998년 표준국어 대사전은 낮잡아 이르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소경의 어원은 한자어 성경이고 본래는 점치는 장님이 경문을 웬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청각이 예민하고 목소리 맑은 장님이 경문을 줄줄 외우는 이를 송경이라 했는데 이후 이응 받침이 빠진 소경으로 발음이 변하면서 장님 전체를 이르는 말이 됐습니다. 1527년 간행된 훈몽자회에서는 눈먼 이를 소경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다른 호칭 봉사는 원래 조선시대에 종팔품 낮은 벼슬 직책이었습니다. 관상감, 전옥서, 사여원 등에서 일하는 하급관리 중 날씨를 맡은 관상감 봉사에 시각장애인이 많이 기용됐습니다. 하여 시각장애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봉사라는 호칭을 쓰게 됐으며 고전소설 심청전에 등장하는 신봉사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자어 맹인을 포함해 어떤 호칭이든 얕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을 얕잡아보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므로 학수, 철수 형제의 부모는 걱정을 가득하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는 부모가 남긴 논밭 덕분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장님 철수는 20살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사촌이 찾아와 철수가 듣지 않는 곳에서 학수에게 홀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품팔이로 살아가는 가난한 내 친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네. 외사촌의 말인즉 여동생이 부지런하고 영리하나 얼굴이 못생기고 눈이 사팔뜨기라서 금년에 20살인데도 시집까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이룬다면 살림을 잘할 것 같기에 마침 철수가 떠올라 그 친구에게 떠보았다네. 비록 장님이지만 부모 유산이 있으므로 생활의 걱정은 없으리라고 말했지. 이에 학수가 관심을 보이면서 당사자인 여동생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외사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가 누이 동생에게 뜻을 물어보니 그곳으로라도 시집가겠다고 했다네. 학수는 외사촌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생이 장가 못 가고 죽은 몽달 귀신 신세는 면하겠네요. 그래도 본인 의향을 파악해야 하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외사촌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철수에게는 그 처녀의 얼굴이 밉상이 아니라 예쁘다고 말하게. 그러면서 외사촌은 철수 입장에서는 보지 못하니 처녀가 미인이든 추녀이든 똑같은 일이지만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아서 예쁘다고 생각할 때와 못생겼다고 생각할 때 애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학수는 껄껄 웃으며 그렇게 하겠노라 말했습니다. 이윽고 학수와 외사촌은 철수의 방으로 가서 새로운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집이 원체 가난하여 지금까지 시집가지 못했지만 얼굴 예쁘고 마음 고우며 부지런한 처절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 바로 제 짝이네요. 철수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혼인 날짜를 빨리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혼 의사를 확인한 외사촌은 즉시 자기 친구 집으로 가서 신랑 측이 혼인을 승낙했다고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님인 철수에게 신부될 사람이 매우 예쁘다고 말했으니 시집가서도 얼굴이 예쁜 척 처신해야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된다오. 행여 쓸데없이 딴소리하면 내가 미친 놈이 되고 그때부터 부부의 정도 떨어질 터이니 꼭 명심하시오. 외사촌은 신랑의 형 부부도 그리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양가 합의 후 형 학수는 서둘러 새 칸집을 짓고 논밭 10마지기를 아우에게 주어 결혼과 동시에 분가시켰습니다. 형은 재수 씨에게 농사일 요령을 가르쳐 주었으며 영리한 신부는 빨리 습득해 이내 경제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 단란한 가정을 꾸몄고 부인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러자 철수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함을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어여쁜 당신과 아들 얼굴이 몹시 보고 싶구려. 철수는 어쩌다 시력을 잃은 신세를 한탄하면서 가끔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철수는 갑자기 눈이 시리고 아파서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은 증세를 듣더니 약을 지어주면서 푹 달인 후 그 물로 눈을 씻으라고 처방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야, 아무 소용없잖아. 기대와 달리 효험은커녕 눈아픈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한의원에 실망한 철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눈까지 아픈 일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 어떤 청맹관이가 눈이 아플 때 충청도 어느 약수터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귀가 번쩍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친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철수는 한번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로부터 그 말을 들은 형 학수는 우리도 해보자며 짐을 꾸렸습니다. 같이 가서 며칠 묵으며 시험해 보자꾸나. 두 사람은 그 약수터로 갔고 철수는 조심스레 약수를 눈에 발라보았습니다. 온종일 시간 간격을 두고 그리하자 눈에서 진물이 나더니 통증이 가셨습니다. 형님, 눈 아픈 게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내일도 해보자꾸나. 사흘이 지나자 철수 눈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눈이 훤히 밝아졌습니다. 형님 얼굴이 보입니다. 정말 효험이 있구나. 놀라운 기적에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밝은 눈으로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매우 기뻐하며 반겼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아내 얼굴을 본 순간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섰습니다. 아내는 물론 형 부모에게서 들었던 미인이 아니라 사팔뜨기 추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애정은 급격히 식었고 얼굴을 마주보며 다정하게 대화 나누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철수는 예쁜 여자를 첩으로 들였고 부인은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며 한마디씩 수군거렸습니다. 본 것이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이네.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야. 이후 어떤 일을 전혀 모르면 마음이 편하지만 알면 걱정이 된다는 뜻으로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서당계 3년에 풍을 읊는다. 어떤 분야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그 부문에 오랫동안 접촉하면 나름대로 흉내내거나 이해하게 된다는 뜻으로 흔히 서당계 3년에 풍을 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서당에서 오래 사는 개가 문장을 읊조리듯 콩콩 짖는 모습에서 유래된 속담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경전 읽기를 좋아한 훈장이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 학동들에게 가르칠 때는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소리내어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여 서당에 학동이 있을 때는 하늘천 따지 소리가 울려 퍼졌고 훈장 홀로 있을 때는 공자왈 맹자왈 경전 읽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렸습니다. 훈장은 또한 시문을 즐겨 짓고 읽었습니다. 서당에서 일을 보는 할머니는 항상 그 소리를 들으며 지냈고 한문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읊조리는 소리가 듣기 좋기에 들어서 좋은 짧은 구절을 자주 흥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듣다 보니 할머니는 시의 율조나 가락이 몸에 익어 누군가 시문을 읊조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 시가 순조롭거나 어색함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훈장이 시를 읊는데 할머니가 듣기에 그 율조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훈장에게 그 느낌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오늘 시는 좋지 않군요. 그러자 훈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심란한 일이 있어 대충 읽었다가 뜻밖의 할머니로부터 지적을 받은 까닭입니다. 훈장은 시의 음조가 어색했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고 3년 평풍월. 이 말인즉 당고가 풍어를 평하다라는 뜻입니다. 풍어는 얻어들은 짧은 지식이란 의미이니 서당 할머니가 얻어들은 짧은 지식으로 평가하다가 본래 뜻입니다. 그런데 당고가 당구, 즉 서당계로 와전되면서 당구 3년 폐풍월, 서당계 3년에 풍월 읊는다로 잘못 알려졌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율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